제가 쓴 책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책은 금서 시대를 읽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서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금서를 정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금서 어느 시대인가 금서로 한번 정해진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 가령 여러분 성서도 금서였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성서가 금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노나 맹자도 또한 한동안은 금서였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분서갱유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좋다고 말하는 그런 책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책들을 읽거나 소장하거나 그런 내용을 말하는 지식인들은 다 생매장을 했기 때문에 수백 명을 한꺼번에 생매장을 했대요. 그래서 역사상 분서갱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양의 이름난 고전들 있잖아요. 무슨 몽테스케의 법의 정신이니 또 루소의 민약론이니 그런 책들도 다 사실은 로마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한 책들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세상을 바꾼 좋은 책들을 왜 다 금서로 했을까? 그것은 결국 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권력자들, 그것을 싫어하는 기득권층으로서는 그런 책들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책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책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소수이고 실제로 많은 책들이 탄압을 받은 것은 정치적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이유에서 탄압을 받은 책들은 실은 그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책들이었다. 그런 책들을 여러 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도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개만 만나보려고 합니다. 딱 하나만. 그 딱 하나가 바로 오적입니다. 오적. 그 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입니다. 장편의 시예요. 장편의 시고 그 시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하는 점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천천히 뜯어볼 것인데 그 오적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혹시 아시던가요? 아마 아시는 분도 조금은 계실 것 같고요. 또 상당수 분들은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오적이라고 하는 시가 1970년대를 닮은 시입니다. 김지하를 만든 시입니다. 오늘 제가 김지하의 오적을 특별히 들고 나온 것은 이 김지하 시인이 얼마 전에 파괴했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김지하, 시인 김지하, 인간 김지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야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는 늘 깊은 법이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것이니까 그 어느 한 편만을 가지고 볼 일은 아니고 입체적으로 봐야 될 텐데 하여튼 김지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남긴 족적은 굉장히 컸어요. 특히 그가 젊은 시절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압도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을사조약. 맞아요. 을사조약에 5명의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그 일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지하의 장편시 오적에서는 을사조약의 5명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신오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조약 때 5명의 대신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1970년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다섯 부류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들을 규탄한다, 폭로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적의 카리카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야수 모양을 한 국회의원의 오적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배가 불뚝한 재벌, 이것도 오적이 하나. 지금이 아니고요. 김지아의 시대, 김지아가 젊었던 시절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고급 공무원, 이것도 오적이 하나고요. 고급 공무원과는 또 별도의 고급 공무원인 장차관, 이것도 오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관패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 장성이 있어요. 이게 장성이 있어요. 그런 별일 아닙니다. 이게 이제 꼭 1970년의 일이었어요. 이 시가 나온 것이 1970년, 딱 끊어진 1970년인데 그 당시에 김지아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다섯 부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또 이렇게 규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즉 기득권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실세들이죠. 실세들은 김지아를 살려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되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 영천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다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게 이제 70년대고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는데요. 김지아 시인이 오적을 쓰던 1970년의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가 앉아서 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그때는 맨날 휴가 있어요. 대학 비싼 등록금 내고 맨날 휴가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순위를 가지고 보더라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등쯤 했을 것 같아요. 5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는요 100등도 못했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100등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는요 9등 또는 10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유럽에서 살아온 제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의 실제 등수는 9등이나 10등이 아닙니다. 그럼 몇 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제 등수는 4등이나 5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완전히 다 노쇠해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우리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많은 점에서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나라가 그들 가운데서도 독일입니다. 독일이라면 여러분이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독일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BMW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독일에 얼마나 많은 학자와 음악가와 등등등 이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다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독일의 성남에 가서 아침에 이런 강의를 할 때 나올 시민이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에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절대 불가능하냐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중에는 각 나라마다 20만 명, 30만 명 정도의 세계적인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 나라를 번쩍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20, 30만 명을 떼놓고 나머지를 보면 뚝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들의 10%라고는 벌써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10% 또는 20%의 사람들, 500만이나 1000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계 상위권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코로나, 지금 오적을 제가 강의 안 할 것이 아니고 하는데 중간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사실 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수업이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수업이 왜 안 되냐? 인터넷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없습니다. 대개의 집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도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게다가 교사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제가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은 일주일 안에 그 친구가 이메일을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안 열어봐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탁 하면 탁 뜨잖아요. 그리고 그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현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매번 국가가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 전산망을 현대화하자. 근데 현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도 1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쉽게 해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인터넷 사용료가 비쌉니다. 우리는 집에서 휴대폰 사용료로 여러분이 집이나 제 집이나 식구수 곱하기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로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저 사람들은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게 다 됩니다. 왜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금 오적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높은 문화,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한 열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으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세를 하려면 세상을 보람있게 살려면 지식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양반은 조금 있고 상민은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이 옳지만 실제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에서 이른바 양반에 해당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몇 %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정말 그대로 귀족이에요. 왜? 많아야 1% 또는 제일 많아야 3%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양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더 양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 중에서 중간 이상인 분들은 다 양반의 자손이 맞습니다. 실제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뒤에 아마 앉아 계시지만 영민 씨죠? 그죠? 아닌가요? 파평윤 씨 참. 파평윤 씨죠? 그리고 아마 몇 대 올라가 보면 훌륭한 분이 계시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니까요.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40% 이상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 이상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김지아 시인이 50년 전에 오적을 쓸 때의 상황과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50년 동안에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힘이 교육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우리보다 누가 뭘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반드시 따라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욕망이 강해요. 문화적 욕망이, 사회적 욕망이, 경제적 욕망이. 그 결과가 5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바꿔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적이라고 하는 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통쾌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오적이라고 하는 시를 쓴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은 실은 대단히 전통적인 인물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이냐면, 그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잔뜩 담겨있는, 가득 차있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있는 정감록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그런 예언서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이 부분은 통쾌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읽어보면. 두 번째 얘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김지아가 한 일이 결국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문화투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적 헤게모니를 오적이라고 불리는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이 갖기 위해서 그는 큰 싸움판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김지아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점에서 옛날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김지아는 노년에 이르러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갔다 하는 것, 생태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적, 아까 그 보신 그림이잖아요. 도둑놈들, 5종류의 도둑놈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실 오적, 김지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줄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 시가 참 통쾌한 시예요. 왜 그런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시를 쓰듯 점스럽게 쓰지 말고 또 이렇게 쓰렸다. 네, 어쩌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라고 하면 생각하는 어렵고 함축적이고 그런 시가 아니고, 그야말로 토속적이고 판소리의 가사를 듣는 것 같은, 또 사설시조 한 자락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라고 하는 거죠. 이 김지아라고 하는 사람은 1941년생이에요. 1941년생인데 2022년에 사망했으니까 어때요? 살 만큼 살았나요? 평균보다는 조금 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섭섭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분은 서울대학 미학과를 나왔는데 66년에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미 대학 재학생이던 63년부터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숙한 문인이었고요. 1970년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적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해가지고 방공법 위반으로 덜컥 구속이 됐어요. 그때는 하여튼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방공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하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김지아가 공산주의였다는 생각은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오적의 공산주의의 기억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로 몰린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또 희곡을 나폴레옹 꼬냐, 구리 이순신 이런 걸 썼고요. 그해 12월에는 황토라고 하는 시집이 나왔는데 이 시집도 1970년대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이름이 있는 거였다. 이후에도 많은 시를 썼고요. 1981년에는 국제시인회의에서 위대한 시인상을 김지아에게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시인상을 국제시인회의로부터 받았으니까 뭔가 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 김지아의 오적은 사회를 풍자한 시예요. 사회를 풍자한 시이지만 형식은 아주 맑은 형식이었어요. 아주 민중적인 형식이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형식의 아주 이야기 같은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담시라고 얘기해요. 담시. 담자는 민담이라고 할 때 담이거든요. 이야기와 같은 시다. 보통 시라고 하는 거는 서양 말에서는 시는 함축성. 길게 얘기할 거를 짧게 말하는 거를 시라고 보통 말해요. 그런데 김지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다. 함축미 같은 것은 없어요. 상징미는 있지만 비유는 있지만 함축은 없는 그런 특이한 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에 나왔는데요.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가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잡지였어요. 오늘날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잡지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런 잡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 한편으로 그 사상계라고 하는 출판사가 날아갈 정도였다. 그만큼 아주 폭발적인 시였어요. 오적이. 시인은 국가보안법으로 당장에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987년이 되면은 군사독재가 끝나잖아요. 군사독재가 끝나고 직선제의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즉 1987년 체제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는데 1987년 체제의 등장에 김지아는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987년 체제라는 것은 군사독재 이후에 민간정부 체제를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헌법이 1987년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이 등장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중에 뭐 제1번은 아니어도 2번, 3번은 될 만한 분이 김지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김지아는 좀 특별한 행보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변절자다, 변질이다 하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지아라고 하는 분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문인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민주화 문인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 아주 독특해요. 그 독특한 점을 간단하게 여기 적어봤습니다. 섭줄로. 첫 줄은 뭐라고 썼어요? 정감록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대개 이제 20세기의 지식인들은 서구적인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자, 노동운동을 하자, 자유를 하자, 뭐 미투를 하자, 페미니즘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지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지아는 처음부터 우리의 토착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자.
하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김지아는 문화적인 아이콘으로서 50년 뒤 100년 후에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현대적인 인물이었지만 가장 전통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가 결국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은 평화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이것도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된 세상에서 계속 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는 이미 우리가 과잉 산업화가 너무 지나치게 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이제 존중하는 우리 동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한국적 생태주의의 길을 가야 되지 않나.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특별한 점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지아는 현대인이지만 전통적인 민중운동의 흐름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잡지에 나온 그 사진인데요. 요 사람이 바로 김지아입니다. 젊은 시절의 김지아. 1970년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적 때문에 필화를 입었죠. 그러니까 붓으로 해서 생긴 화, 즉 글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필화라고 하잖아요. 필화 사건으로 구속이 되셨던 건데요. 이 시는, 오적이라고 하는 시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서구적이면서도 그러나 매우 한국적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건 굉장한 풍자가 들어있다. 굉장한 해학이 깔려있다. 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다. 타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에 판소리와도 같다. 심판 판소리와도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로 보면 200자 원고지로 보면 40매예요. 인쇄된 분량으로는 딱 18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글 원고지로 계산하면 얼마쯤 쓰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이 김지아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글을 쓰니까 비교를 하자면, 저는 책을 수십 권을 썼지만, 김지아가 이 18쪽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 거에 비하면은 찻잔 속에 태풍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지아는 이 젊은 나이에, 그죠? 30도 채 안 됐을 적에 18쪽, 인쇄분량으로 18쪽 써서 과목도 같지만은 18쪽 써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저는 책을 수십 권을 써봤자 아무도 모른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왜냐? 그게 문학이 가진 힘이에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사가가 쓰는 글 따위하고는, 다른 역사가는 훌륭하지만 저 같은 비하는 아니고요. 정말 부각시키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부패한 한국 사회,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매우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행료를 내지 않으면은 호적 초본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는 사무 자동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적 등본을 하면 그 호적 서기가 그걸 보고 펜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밀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9시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저녁 5시가 돼도 오늘 일이 많아서 그거 못했어요. 한 4월 뒤에 찾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신청용지 밑에다가 500원짜리를 하나 탁 넣어서 딱 뜨면은 30분 후에 찾아가세요. 그러는 거죠. 그땐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통순경도 딱지를 떼면 계좌로 우리가 지금은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현찰을 교통순경이 받아서 넣었죠.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교통순경 1년만 하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아파트는 몇 채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사회였거든요. 그 정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였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장차관, 국회의원, 장성을 아주 세게 때렸기 때문에 방공법 위반에다가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죄에다가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김지아 당시 29살인데 당장 구속되고 이 시를 실었던 사상계라는 잡지의 편집인 사장 다 구속. 너들 왜 이런 거 실었어? 구속. 불순해. 구속. 그리고 이 시를 그 당시에 제1야당이 신민당이에요. 지금의 민주당이죠. 신민당의 당보가 민주전선인데 여기에다가 이 시를 일부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량 압수. 야당이 당보에 실은 이 오적이라고 하는 시를 한 줄도 시민들이 읽지 못하도록 다 막았어요. 이게 민주전선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왜냐? 지도층에 대한, 당시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아주 풍자적으로 익살스럽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읽으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원자폭탄급으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 시는 이제 70년에 나왔잖아요. 70년 5월에 나왔는데 한 해 전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27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 별관에서 대통령 3선 개헌안을 변칙적으로 통과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3선 개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국회 별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자기가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해 70년, 그해 4월 초에는 지금의 홍익대학교 뒤에 산을 와우산이라고 합니다. 그 와우산에다가 서민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불행 중 다행이긴 했어요. 입주하기 전에 완공 직전 단계에서 이 아파트들이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부. 한 채가 아니라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시민들이 다 알아요. 부실이죠. 뭐가 부실입니까? 그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데도 시멘트 값이 별로 비싸지도 않지만 비싸다고 해서 모래만 잔뜩 넣고 시멘트는 조금밖에 안 넣고 철근은 굵기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대로 지키지 않고 훨씬 얇은 철근을 넣고 그런 식으로 집들을 다 허름하게 지었기 때문에 입주도 하기 전에 다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어땠겠어요? 아, 우리나라 진짜 잘 돼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뇌물을 다 빼먹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도 그냥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고요.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뇌물에 달린 것이지 성실성과 기술력에 달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 많은 지식인들이 참으로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은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1970년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부실했던 나라들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다 그대로입니다. 또는 그보다도 더 부실해져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필리핀. 필리핀은 70년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김지아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시민이 있지만 그들 나라에는
김지아도 없고 시민도 없다. 오적의 인기는요, 일단 풍자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적으로 뭘 쪼기보다는 풍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풍자라는 게 뭐예요? 빗대서 까는 거죠. 돌려서 치는 거야. 태권도도 보면 태권도 시합할 때 제일 재미없는 건 앞차기로 상대방 때리는 게 제일 재미가 없어요. 제일 재미있는 장면은 어떤 거예요? 돌려차기죠. 요즘은 날개차기라고도 하던데 싹 돌아서 때려야 그게 맛이 제대로 나오네. 이 복싱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는 맨날 주먹을 이렇게 때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돌려서 차고 후려차고 그러면은 이 보는 맛이 나잖아요. 그 신랄해. 풍자가 그냥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김자의 참 대단한 재주고요. 그 다음에 사유 본질 파악에 소홀했다고는 비판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때 이제 시인이 나이가 젊으니까 세상 물정을 잘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니까 깊이는 좀 없다 그런 말이죠. 하지만 민중의 풍자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 점에서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오적은 누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는 내국노들, 이완용과 같은 내국노들을 오적이라고 했는데 이때 와서 김지아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의 개자를 붙여가지고요. 글자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편에 없는 글자를 김지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은 다 개견자에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참 개가 키워보면 참 그렇게 귀엽고 충성스럽고 좋은데 왜 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아무튼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세력을 잘 쫓아다니니까 그런가 봐요. 민중의 적으로 봤어요. 이게 이제 오적이고요. 그래서 이 김지아는 이 오적이라는 시에서 일단 도둑이 아니고 도둑님들로 부르는 거예요. 도둑님들. 이거 자체가 풍자잖아요. 보통 님이라고 도둑님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짝 바꿔서 놈이 아니라 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님이라는 거는 높이는 거지만 낮추는 뜻으로 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풍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큰 황소 불알 만한 도둑보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이 표현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잘. 근데 옛날 70년대에는 이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다 깔깔해요. 깔깔 웃어요. 왜 깔깔 웃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길가에서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도시 사람은 적었고 농경사회에서 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소가 지나가면 황소는 눈에 띄어요. 뭐가 눈에 띄냐면 큰 불알이 덜렁덜렁 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시민들은 그 황소 불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재밌는 말인 줄 모르죠. 하지만 옛날 70년대 감각으로 하면은 큰 황소 불알만한 도둑볼을 달고 다닌다 하면은 하하하하하 웃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정경유착,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부실공사의 상징이 바로 도둑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이 시이야기에서 보면 글자 한자, 도둑 도자 한자를 써놓고서 내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 도둑이다. 상대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먹은 거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지. 나는 이런 도둑질도 했다. 그러면 그걸 듣는 하하하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무슨 자랑이라고 하느냐. 나는 너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도둑질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비리, 자기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일종의 경연장이 열린 거야, 이 시 안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참 이중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재벌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만만하게 보고 욕을 하는 대상이 재벌이기도 하고 참 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 보면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10분 쉬려고 합니다. 시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째 도둑 나온다. 재벌이라는 놈이 나온다. 장관은 노랗게 굽고 차관은 벌겋게 삶아 초치고 간장치고 게장치고 고추장치고 온갖 특혜 좋은 이권은 모조리 꿀꺽 귀띔에 정보 없고 수의계약 낙찰시켜 헐값에 땅 샀다가 길 뚫리면 한몫 잡고 천원공사 5원에 쓱싹 노동자 임금은 언제나 외상 이게 이제 시예요. 어때요? 좋아요? 대단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가령 수의계약 이건 아십니까? 이건 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니고 위탁을 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해하십니까? 장관은 노랗게 굽고 차관은 벌겋게 삶아 초치고 간장치고 게장치고 고추장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뇌물을 먹이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죠. 장관은 마치 고기 굽듯이 노랗게 굽고 차관은 또 벌겋게 고기 삶듯이 삶아서 이거 다 뭘로? 고문을 통해서 해요. 돈으로 그 말이죠. 돈으로 그렇게 먹여가지고 초치고 간장치고 게장치고 고추장치고는 온갖 양념을 다 해가지고 아주 내가 구워 삶아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때는 그런 게 많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정이나 룸살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의 시간을 두고서 읽으니까 50년 전에는 누구나 읽으면서 신나게 진짜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50년 후가 되니까는 이제 주석이 필요하게 되네요. 좋아요.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8분 정도 쉰 다음에 정시에 11시 정시에 이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I miss you so much. 네. 아우가 분리되면서 3명이 죽었어요. 40명이 다치고. 그리고 그해 여름에 8월 10일 날 성남 광주대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큰 사건이에요. 이게 성남이가 준공이 12월 말에 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공개했어요. 네, 저 제시에서 매주 목요일 날이에요. 한문강좌 무료로. 네, 초보반도 있고, 그것도 이제 경력반도 있고, 한 반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 6살짜리. 아니요, 다르죠. 오전으로. 초보 시간 다르죠. 아직 학교는 안 들어갔어요. 책도 다르고. 제가 중학교 야구 시장이 공도사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데다가 일부러 그런 거였죠. 네, 저는 일본어, 중국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공 경제학이지만
중국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고 일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 지금 74살인데 네,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들 아마 되게 연세가 60 정도 되시는데 저희 4구년 섭기 있어요. 네, 10대에서 60대 후반. 그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 세상을 좀 그때 세상을 좀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을 하면 가이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주민도 예약하고 기숙사에서 호텔을 안창에 가서 뭐 병원에 가서 뭐 한데 뭐 지장 없고 한동욱 씨 이런 분이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요? 그 도서관에는 있을 거예요. 제일 오래됐어요. 그 이제 책을 여기서 찾지 않으셔도요. 가령 여기서 책이잖아요. 책 검색에서 김지아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집도 있고 선집도 있고. 김지아 이제 박경희. 박경희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 그쵸? 옛날에는 마음이 좋았는데 요즘은 그 냄새나는 것까지 하고 나서 아니야 그 겉에 처음 1년 되고 국반 냄새가 많이 나요. 시간이 갈수록 그 현상이 생기면서 국반 냄새가 생겨요. 1년 제거 먹으면 국에서 먹기 싫어요. 2년 정도 해서 먹을 만해요. 그 겉에 냄새나는 거 이정도 설탕으로 하시면 좀 덜 넣어주세요. 병원에 일찍 처음에 식초를 정체를 내고 식초로만 해요. 그냥 일반 설탕을 이 정도는 한 60%를 정도 자소해볼로 보라색 깻잎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자소해볼로는 설탕을 좀 더 덜 넣어요. 여기 지금 4년 내지는데 호박 냄새가 5% 정도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유명하지. 이게 목에 좋고요. 피를 마시게. 제가 이제 뭐 피를 마시게. 보통은 이제 식초는 종초를 잘 써요. 종초. 식초를 만들어서 식초를 못 만드는 게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바나나 방향이 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식초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 안 되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식초는 하지 말고 연기만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시작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지아가 이런 말하자면 문제적 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시를 쓴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가 인홍현상이 심하던 때예요. 그 인홍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가령 지금 여기 성남에 여러분 성남에 살고 계시고 성남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93만. 거의 100만 되잖아요. 그럼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남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성남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광주 대단지지, 광주였지. 그리고 그 광주의 인구는 대부분이 다 농민이었고, 그리고 여기 성남에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지, 원래 이 성남 분들은 오늘날 성남 인구 중에서 아마 10%나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이제 충청도의 어느 시골에서는 그 학교가 초등학교가 굉장히 전통이 깊은 학교인데 전교생이 1000명은 당연히 넘었죠. 그 시절에 70년,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한 학년에 100명이 다 넘었죠. 지금은 거기 가면 학교 학생 수가 전교생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20명이 된 거예요. 뭐 얘기 다 했죠 뭐.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개가 다 그래요. 그건 결국 인홍현상이 심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한 3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3천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3천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수도권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천만 명 중에서? 저는요, 수도권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4천만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4천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땅을 사십시오. 무조건 집을 사십시오. 농담입니다. 4천만 명까지는 몰릴 겁니다. 시골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거의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수도권에 사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떨어져요? 높죠.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부동산 정책으로 잡는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안 됩니다. 70년대부터도 수도권 인구 분산화 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분산이 되기보다는 몇 배 더 커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가의 형태인 것이죠. 골고루 나눠서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데 살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 1970년의 상황이라는 것은 1961년에 5.16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으나, 그리고 실제로 시작된 점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구학과 신학, 옛날에 잘못과 지금 잘못한 것, 나쁜 놈들이 다 그놈이 그놈들이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도 등장하지만은 이농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라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가장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전통적으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전라도에는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아주
계획적으로 수도권과 경상도 일대에만 거대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전라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대단히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갯땅쇠라고 하는 그 이제 본래 전라도 사람의 별명 중에 하나가 갯땅쇠잖아요. 그 갯땅쇠 꾀수라고 하는 인물을 김지아가 오적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김지아 역시 갯땅쇠였던 것입니다. 김지아는 목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보면은 포도대장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경찰청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어떤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오적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도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1970년대의 한국은 부조리의 천국이다. 그런 인식이 이 시 안에 깔려 있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와우 아파트 얘기를 아까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은 11명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매몰된 사람이 20명. 그러니까 매몰된 사람의 대부분도 결국은 이제 죽은 걸로 판명이 됐죠.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34명. 그 이유는 기초공사가 허술해서였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적에서는 오적이라고 하는 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부조리를 배경에 깔고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였다. 여기 보면 그래도 결말은 권선징악이에요. 즉 나쁜 일 하는 놈은 호래가 된다. 착하게 산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 한국 전례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오적도 역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적들이 다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놈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저 벼락 맞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이제 이야기 속에서나마 벼락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답답하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렇지 저놈들 저대로는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스토리텔링 방법 자체가 김지아라고는 아주 젊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문인이 썼지만은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런 점이 이제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항상 새 것을 쫓아가죠. 새 것을 쫓아가고 그거는 틀린 일이 아닌데 남들이 다 새 것을 쫓아갈 때 아주 낡은 것을 가지고 그 새 것을 앞서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지아는 저는 천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서양 걸 빌려다가 서양말 하나라도 붙여가지고 뭔가 폼을 잡고 있을 적에 김지아는 구닥다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 앞서가는 서양말을 눌러버렸다. 그런 점에서 작가의 역량이 매우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거 다 좋은데 그래도 시를 뭐 이야기시라고 하는데 이야기시의 줄거리라도 알려주셔야지 그렇게 막 분산적으로 얘기하고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읽어본 척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오래전에 읽어서 잘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줄거리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었나? 서울 장안에 오적이 살았대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는 오적이 모여 살았대요. 그래서 이 오적이 서로 도둑시합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차례로 그거를 나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대장이 와가지고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가기는커녕 오적의 호위병 노릇을 하는 거예요. 포도대장이. 그래서 제일 죄가 없는 좀도둑. 그러니까 몸통은 간대없고 깃털만 하나 들고서 있는 거예요.
그 깃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꾀수라고 하면 이농민이에요. 시골에서 못 살아서 도시로 나온 사람이죠. 무작정 상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고죄로 넣어서 감옥에 보내요. 그렇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벼락이 치면서 이 포도대장과 오적들이 다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아까도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시를 쓰되 종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랐다 하면은 마치 독을 땅 쳐야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판소리를 할 때 고수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래. 서울이라 장안 한 목판에 5 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하면 또 좋다 이렇게 눌러야지. 그러면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재벌, 국회의원, 공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 하는 하고 간땡이 부어 남산만 하고 목 질기기가 동탁 배꼽 같은 천하 흉포 오적의 속을 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읽어도 이 하나하나의 뜻을 여러분이 다 알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여기에 유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마음속으로 상상하실 수 있고 이것이 뭔가 좀 재미난 얘기일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지만 70년대 상황에서는 시골 농부도 다 아는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목 질기기가 동탁 배꼽 같은 이런 말은 목이 쳐도 잘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꼭 동탁이라고 하는 인물, 동탁이라고 하는 건 삼국지에 등장하는 아주 포악한 세력자의 이름입니다. 그 동탁에 그것도 동탁에 붙은 배꼽 이게 아주 질기다는 거예요. 등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육부로 되었을 때 이놈들의 배 안에는 큰 황소 불알만한 도둑보가 겉부터 오장칠보. 보통 사람은 오장육부인데 얘들은 하나씩이 더 붙어 있어. 황소 불알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 근데 그 황소 불알이 밖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도둑보가 하나가 따로 붙어 있어서 이놈들은 이렇게 오장칠보가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도 좋지만은 지금 그럴 시간은 없고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읽으면은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재밌는 시를 쓴 이유로 사실 이 시는 재밌는 시예요. 무엇보다도 재밌는 시인데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재미지만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오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란히 법정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발표되었던 사상계라고 하는 책의 지금 표지입니다. 그 시절에는 사상이라는 게 참 중요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지의 이름도 사상계예요. 사상계. 문학계가 아니라 사상계. 조금 우리가 좀 아는 체를 해보면 이 오적이라는 김지아의 시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이 있다. 민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담이 우선 굉장히 좋아 보이고 비속어, 비어속어가 비속어죠. 비속어가 많은 데다가 의성어, 의태어가 또 많이 나와요. 이게 한국말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 말을 공부해보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여기서 예로 들기는 뭐한데 아까 예를 들면 지금 황소의 성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둑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둑보가 뭐 크다든가 도둑보가 작다든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황소 불알만한 도둑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표현은
다른 언어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 영국 사람들이 보고서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이 있어 이런 건 아무도 쓰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에는 실천적인 지식인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나 하는 것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읽는 가운데서 시인은 한 사람이지만 그 시를 읽다 보면 민중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저 사람은 김지아라고는 한 시인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시인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국회의원을 나라국자, 모일회자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장성도 장자는 길장자를 써놓고 장군이라는 장자가 아니고 길장자를 써놓고 성자는 원숭이 성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군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장군들 팔이 긴 원숭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묘사하고 있는 또는 공격하고 있는 대상들을 희화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잡아뗄 수 있게 뭐 법정에 가서는 잡아뗄 수 있겠죠. 내가 말하는 장성이라는 것은 스타들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장성이라는 것은 팔이 긴 원숭이들이다. 내가 말하는 국회의라는 것은 국회에 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다 개 같은 사람들을 나는 말하는 거다. 발음이 우연히 국회의원이지 국회에 있는 당신들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무도 고집듣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마치 판소리와도 같고 탈춤과도 같은 탈춤의 대사와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워낙 이 풍자가 심한데 그 풍자에서 보면 보세요. 제일 도둑놈이 제일 상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꾀가 많은 선량한 민중이 맨 아래층으로 깔리는데 이게 이야기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오적을 쭉 읽어보면 오적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멍텅구리 바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나라님이에요. 그 다음으로 멍청한 것이 오적이에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나은 교활한 사람이 포도대장이에요.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는 잡범으로 취급되고 있는 꾀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전복된 구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도표를 나갔지만 알고 보면 그 깡통이야 뭐 이런 거죠. 돈 많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제 그 김지아라고 하는 분이 나이를 좀 먹었을 때 얼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아야말로 전통적인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계승했는데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가지고 제가 한 8권의 책을 썼어요. 8권의 책을 썼고 그 중에 한 권은 일본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자랑을 한 겁니다. 지금 자랑할 때는 떡을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감록을 조금 아는데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아는데 그 정감록의 표현, 정감록의 구조, 정감록의 사상적인 흐름을 제가 보기에는 김지아가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편견을 가지고 뭐 당신이 정감록 많이 연구해서 당신이 보면 다 정감록으로 보이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이따 제가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할게요. 아무튼 그것이 결국은 이분에게는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살림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토종적인 생각의 씨앗으로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김지아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서양의 여러 가지 철학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서양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을
아주 신랄하게 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도대체 뭐냐? 니들이 말하는 자유란 뭐냐? 니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뭐냐? 그것이 진짜 자유냐? 그것이 정말 평등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서구의 여러 사상들, 니들이 말하는 실존주의란 결국 뭐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니들이 말하는 근대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무슨 근대냐? 하는 그런 정면 비판을 김지아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재밌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담시집인데 책의 제목이 말뚝이 이빨은 84,000개라고 하는 시예요. 1991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한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해 여름 복중 큰 눈이 내리고 큰 물이 지고 큰 흉이 들고 안성과 죽산과 수성과 당성 사이에 굶어 죽은 송장이 산처럼 쌓이고 비석이 땀을 흘리고 우물에 피가 솟고 배꽃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익숙한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끔찍하기만 한가요? 끔찍하죠, 그죠? 이게 바로 정감록이 묘사하고 있는 말세의 풍경입니다. 그걸 김지아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도 몰라요. 왜? 정감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안다 그 말이죠. 정감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많아요, 김지아에게. 그래서 알았어요. 김지아가 사실은 정감록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후천 개벽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 새로운 질서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질서란 결국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질서란 결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질서란 뭐냐? 그것은 평화로운 세상. 그것은 모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결국 정감록이 오적으로 넘어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신 것과 같은 전쟁의 참혹상, 흉년의 비극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70년에도 많은 사람들은 비통해하면서 살았거든요.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할 때처럼. 그래서 이 김지아는 정감록에 나오는 지명을 그대로 가져가고 정감록에 있는 서사구도도 그대로 본떴어요. 그게 더욱더 정확하게 잘 나오는 거는 이 가문 날의 비구름이라고는 1988년에 나온 담시가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최재우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동학을 만든 최재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뒤에 나온 앵적가라는 노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뭐 현대판 정감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김지아는 왜 정감록을 쫓아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로는 그 서사 구도의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야기에 힘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정감록으로부터 더학이 나왔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김지아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 정감록과 같은 서사 방식이 1970년대의 한국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김지아는 판단했던 것이고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는 민중의 화법을 김지아가 배웠다. 민중의 화법을 김지아가 체화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김재호 말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김재호가 실제로 그걸 실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막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김재호 말이에요. 민중은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피난과 변혁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중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볼 것입니까? 끊임없이 생성하는 생명은 반드시 이중적입니다. 동학이나 강증선 같은 민중사상가들이 보인 이중성을 지식인들이 하나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김지아 역시 이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아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변절자 김지아라고 하는 생명운동가 김지아라고 하는 양분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가분히 의도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서울의 화학동 고물상에서 산 2만 원짜리 정감독입니다. 이게 2만 원에 샀어요, 저거. 보니까 정감독이 굉장히 많아서 책자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것도 있고 뭐 한글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김지아의 노력은 지금까지는 그냥 현상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한 사발 땅을 떠서 파보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결국은 문화투쟁이었다. 그리고 누구를 겨냥한 문화투쟁이었나? 제3공화국의 핵심을 겨냥한 문화투쟁이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유신체제를 겨냥한 문화투쟁이었다. 군사정권을 겨냥한 문화투쟁이었다. 산업화 정책을 겨냥한 문화투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책이 이제 제대로 나온 거는 첫 시집이 황토거든요. 황토라고 하는 책인데 황토에 보면 서문에 제가 이제 문화투쟁이라고 보는 까닭을 증거를 제가 제시해야 되잖아요. 제가 판단을 하는데 판단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근거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김지아가 쓴 말이에요. 이 작은 반도는 원귀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다. 밀침, 전쟁, 폭정, 반란, 악질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숱한 인간들의 한에 찬 곡성으로 진동하고 있다. 이랬어요. 문화투쟁입니다. 그는 1970년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본 거죠. 이건 지옥이야, 지옥. 우리는 이 지옥을 탈출해야 돼. 그러나 김지아가 이 지옥을 탈출한다는 것은 이민을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 사상의 틀, 정치의 틀, 경제의 틀을 새로 바꿔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투쟁이죠. 즉 한국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한다는 것은 결코 미국이 되거나 영국이 되거나 프랑스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김지아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점이 있다. 그렇게 김지아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 있다고 봤냐면은 동학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동학에 있다. 그럼 동학이 무엇에 있냐? 그렇게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제가 특별히는 해월 최시영의 사상 속에 이미 답이 있다. 그 해월 최시영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데? 그것이 이른바 삼경이라고 해요. 삼경. 존중해, 존중.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지극히 온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며 살 것. 그것은 곧 평화로운 것이고 그것은 곧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경쟁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동학적 입장에서 보면 경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따뜻한 우정과 연대가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김지아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한국 사회를 그 당시에 아주 강하게 근대적 질서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정권과의 경쟁, 정권과의 투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물론 담보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인으로서도 초년병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주 한꺼번에 투쟁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글이 막 나올 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약 4년 동안의 김지아는 무명에서부터 거의 정권의 적으로 바뀌어요. 그 한 3, 4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독재 권력의 눈의 가시가 되고요. 1974년에 민청항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74년 9월이 되면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그러니까 글 몇 장 쓰고서 그냥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도 참 끔찍한 세상이고 김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맞서서 싸우는 그 태도도 거의 초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또 어이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1974년에 전 세계가 움직이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김지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그런 세계적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지아를 구원하기 위한 국제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딱 하나. 사형수 김지아를 살려내라. 그게 이 위원회의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김지아를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 다음에 그의 반려였던 시몬 드 보부아르,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미국의 지성 노암 촘스키, 이런 사람들이 다 편을 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는 김지아를 살려야 된다고 국제위원회를 만들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었지만 보세요. 74년 7월 9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75년 2월 15일 밤 9시 40분에 국가는 김지아에 대한 형 집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즉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80년이 되면은 서울의 봄에 지나가고 80년 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80년 겨울에 김지아는 석방됩니다. 김지아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감옥에 있을 때는 뭘 했나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주로 참선과 요가를 했더라고요. 참선과 요가 등을 하고 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고 정신적으로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학을 연구하고 또 통일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지아가 1991년이 되면은 세상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른바 1991년에 조선일보에다가 죽음의 구탄론이라고 하는 글을 게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의 글, 이 사람은 꼭 긴 것이 아니에요. 한 장의 글, 한 편의 시가 항상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그야말로 묘기를 연출했어요.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네. 좀 연구를 좀 해보십시다.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각종 신문에 김지아보다는 훨씬 많은 칼럼을 썼죠.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일주일에 한 편씩
5년 동안 칼럼을 썼고 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와 뭐 여러 신문들의 칼럼을 쓴 것을 다 합쳐보니까 1000편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1000편의 칼럼을 써서 세상이 움직인 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김지아는 저렇게 하나만 딱 써서 내놓으면은 세상이 뒤집어질라 말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범인과 천재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범인, 천재.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 사람은 분명히 천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자가 우리한테 돈 주고서 뭐 자기 거 읽어달라고 했나요?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운동권을 깐 거예요. 91년에. 그러니까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집권을 했던 못했던 운동권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떠올랐잖아요. 그게 이른바 오늘날의 586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김지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당신들의 그 숱한 죽음을 찬미하는 국적불명의 괴기한 노래들, 당신들이 즐기는 군화와 군복, 집회와 시위때마다 노출되는 군사적 편제 선호 속에 그 유령, 파시즘이 이미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기며 반미를 외치고 전사를 자처하면서 반파쇼를 역설했다. 당신들의 구호와 몸짓은 이미 순발적 잡념을 이탈하여 의식화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뚝말뚝합니까? 그걸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권의 역사적 소명은 끝났다. 그런 거죠. 당신들은 이미 기득권화되고 있다라고 말한 거죠. 1991년에 운동권이 기득권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운동권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기득권화됐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사인을 먼저 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래 그렇게 변했어라고 수긍한 거는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시인은 이미 이거는 썩었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과연 시대의 전령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의 날카로운 눈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나가면 장차는 이렇게 되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즉 미래의 모습을 현실이라고 써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김지아였다. 김지아의 힘이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지아는 운동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자기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한국 문화의 틀 속에서 본다면은 김지아의 문화투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당시의 기득권인 오적을 상대로 그는 싸움을 벌였고 그 오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386을 대상으로 해서 김지아는 싸움을 시작했던 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김지아의 글이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에 실렸던. 하필 또 조선일보에 실렸기 때문에 이제 뭐 변절이다, 변신이다 뭐 말들이 많이 나왔죠. 게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2008년에는 김지아가 당시 또 황석영이 뻘짓을 했는데 이명박을 따라다니면서 그 황석영을 변호했고요. 2009년에는 김지아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직격탄을 날려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부글부글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김지아의 변신이었나? 아니면 그것은 김지아의 변절이었나? 글자는 한자 차이지만은 극과 극이로 나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지아는 정말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그가
동학에 대해서 말할 때, 민중에 대해서 말할 때 이중적이라고 말하였듯이 그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가 그러했다. 김지아 역시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진실로 고뇌하는 자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운명을 그는 체감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김지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에서부터 결국 증산교와 원물교 등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런 한국적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김지아는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서구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의 계몽주의를 아주 비판하고 휴머니즘도 아주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는 휴머니즘은 철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구 근대주의자들이 휴머니스트였는데 그 휴머니스트들이 결국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아시아를 침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휴머니즘입니까? 그렇다면 백인만이 휴머니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휴머니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휴머니즘은 결국은 여성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것이 휴머니즘입니까? 그러니까 김지아는 그런 것은 엉터리라고 한 거죠. 그건 결코 휴머니즘이 아니다. 휴머니즘의 탈을 쓴 인종주의지. 휴머니즘의 탈을 쓴 계급주의지. 그것이 무슨 휴머니즘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아주 호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결국 근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한 일이란 본래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인간보다도 생명을 아래다 두었다. 인간보다도 생명을 아래다 두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인간이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인가? 인간은 생명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김지아는 후천 개벽의 동학 사상의 본질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집에서 보면 한반도에는 원한을 가진 많은 악령들이 떠돌고 있다고 얘기한 것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런 한반도 역사가 악순환이 거듭되는 역사였다고 판단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김지아는 나름대로 깊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은 한반도를 대립의 장이 아니라 평화의 장으로, 생명의 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정치가가 찾아내야 할 답이지만 한 사람의 글쟁이로서,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자기는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1988년에 나온 김지아의 다음 시 이 가문 날의 비구름이라고 하는, 가문 날에는 비구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절실하게 비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는 단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또 이런 희한한 책들도 있어요. 김지아 이야기 모음에 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아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시인, 반체제 시인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쪽에서 보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저는 오늘 좋은 쪽에서 보니까요. 이제 김지아는 죽었고 김지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려고 합니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좋게 보려고 합니다. 좋게 봤을 적에 김지아는 사상적으로 성숙화의 과정을 걸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가 핵을 반대하고 공해를 반대하고 서구의 근대사상에 반기를 들고 우리 안에 있는 흥을 돋우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을 키우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업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김지아의 그런 사상적 배경이 들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동학의 큰 스승들 외에 직접적으로는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무의당 장일순이라는 분도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장일순 선생이 직접 저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장일순 선생에 관한 책들은 좀 있는데요. 여러분 한살림이라고는 혹시 아십니까? 그 한살림 운동이 시작된 것은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회통론자이고, 회통론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사상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장일순도 그렇고 김지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교조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가르침을 절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류의 것들을 보면서 그 장점을 더해서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와 같은 더하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일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한살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의당 장일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셨으면 이런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라 하나의 속의 우주.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김지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충분히 했으니까 그래도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결론을 지면 김지아 다음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적도 공부했고 김지아도 받고 1970년대부터 2022년까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김지아 아닙니까? 이 김지아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사회 풍자, 현실 비판의 대가였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그걸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은 이분의 생각은 생명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의경식. 인간만이 생명은 아니죠. 모든 존재가 다 생명이죠. 산도, 구름도, 물도, 바람도 다 생명인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의경식, 지극한 존중의 마음, 이것이 결국 김지아의 인생 후반기를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가문날의 비구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원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지아는 말년에는 이제 율려학회를 만들었는데 학회의 구성원은 자기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지아의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었는데 이 김지아가 말년에 이 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경향신문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때도 또 막 세상에 풍파가 일어났죠. 변신이냐 변절이냐. 항상 남다른 사람은 꼭 남다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제 김지아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한번 보면 1970년에 나온 황토, 또 타는 목마름으로 82년, 남, 밥, 남녘땅 백노래, 살림, 에린, 검은산 하얀밤, 이 가문날의 비구름, 나의 어머니, 별밭을 우르르며 중심의 괴로움, 유목과 은둔, 비단길 등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함께 뜯어본 오적이라고 하는 이 감시는
세상을 향해서 던진 김지아의 출사표였다. 출사표라고 하는 건 본래 이제 제갈량이 쓴 출사표가 있거든요. 출사표라는 것은 사자가 스승사자지만 뜻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몰고 나가는, 즉 싸움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오적이 바로 김지아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그의 출사표였다. 그것은 파란만장한 김지아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정강록이라고 하는 것을 담긴 민중의 전통적인 사상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서이기도 했고, 결국 동학을 이어서 생명사상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김지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출사표였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됐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50분. 그럼 이제 시간 맞춘 거죠, 여러분? 네. 감사하고요. 또 이 질문을 안 하면 나는 집에를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답은 아주 한 줄짜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중에요. 김지아 사상적 특질에서 활동하는 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활동하는 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사상적 특질에서. 그 말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네. 어디에서 나왔던가요? 사상적 특질, 김지아의 사상적 특질. 여기. 예, 여기에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 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가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emptiness는 아니라는 거죠. 그 영어에서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김지아가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활동하면은 어떤 우리는 존재를 생각하고 활동 없음을 하면 존재 없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구적 의미의 이분법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한 줄짜리 답이 길었습니다. 줄이 긴 줄도 있습니다. 이제 다들 가방을 내만지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시간 동안 고문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